왜 인도는 단 한 봉지 라면에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인도를 이웃나라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인도에서 한국 라면 하나가 전쟁을 불렀습니다. 신성한 소고기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13억 국민이 분노했고, 한국 기업은 단 하루 만에 쫓겨났습니다. 종교를 모독했다는 낙인, 변명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업이 떠난 뒤 인도는 무너졌고, 이웃나라는 그 기업을 위해 공항까지 비웠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그제서야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그날 그 결정을 내린 책임자였습니다. 인도 식품안전청 소속 검사관 아디티아 샤르마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델리의 식품안전청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상관인 창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라나시로 가야 한다는 긴급 상황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곳은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 중 하나였으니까요. 헬기를 타고 바라나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겐지스 강가에 수백 명의 순례객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중독이었습니다. 순례객 200여 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노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 라면,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냄새가 났다고. 소고기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모독이죠. 현장 조사 결과 빨간 포장지에 신라면 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농심이라는 한국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분석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7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델리 대학교 3학년이었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있어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신이 나서 빨간 봉지를 꺼냈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인도에 막 들어온 초창기였어요. 저는 정성껏 라면을 끓였고 할머니와 함께 앉아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며 먹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맵긴 하지만 맛있다고.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매운 음식을 못 드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의식을 잃으셨어요.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최근 비슷한 환자가 여러 명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라면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산소기에 의존한 채 누워 계셨어요. 다음날 의사가 환자분이 드신 음식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셨죠. 석 달 후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을 잃었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 장례식장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이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것이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식품안전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유독 까다롭게 검사했죠. 돌이켜보면 그날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200명이나 되는 순례객들이 피해를 입었죠.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니.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바라나시 사건 발생 일주일째,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조사 기간을 거친 후였죠. 쿠마르 장관의 발표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부로 농심의 모든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또한 델리, 뭄바이에 있는 농심 공장을 즉시 폐쇄 명령한다고 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농심 측의 해명 따위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경찰 병력과 함께 농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장 앞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신성 모독자들을 체포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확성기를 들고 정부 명령에 따라 공장이 즉시 폐쇄된다고 발표했어요. 공장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인도인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신은 10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저는 차가운 대답으로 그들이 만든 라면에 소고기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농심인도 법인장 장수연 씨였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분노하거나 항의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화롭게 철수하겠다고 했고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종교를 모독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장 법인장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직원들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공장을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판디트 고팔이 수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타나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이며 신성한 믿음을 지켜낸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념을 지켜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농심 공장 폐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종교 모독 기업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뉴스 말미에는 중국의 대형 식품 기업 리온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는 피곤함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가 나타나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아디티아야, 넌 진실을 봐야 한다고. 공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농심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부 대표로 참석했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장수연 법인장이 단상에 올라 먼저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농심은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완전 철수라니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어요. 한 기자가 소고기 성분에 대해 해명할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 법인장은 자신들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채식 전용 라인에서 만들어지며 이번 사건은 자신들도 파악 중이라고 했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죠. 그때 한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도를 비난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도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라고 향신료의 깊은 맛, 다양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겸손함까지 비난이 아닌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니. 인도 직원들에 대한 질문에는 3,000명의 직원 모두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추천서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의무보다 훨씬 후한 조건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 법인장이 퇴장하려 할 때 갑자기 농심 인도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울먹이며 호소했어요. 그중 한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젊은 여성은 달리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회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농심은 제 능력만 보고 채용해 주었다고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겠냐고 물었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 출신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장 법인장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고 이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다른 좋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라고 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농심의 철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공장 설비를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수십억 루피 가치의 최신 설비들이었어요. 이 설비들이 인도에 남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농심의 마지막 컨테이너가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신라면 마지막 재고를 판다며 사재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고기가 들어간 라면을 사재기하다니.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농심이 철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순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신라면 암시장 가격 10배 폭등, 프리미엄 부족 현상. 저는 즉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델리의 한 재래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이 몰래 신라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한 봉지에 500루피, 원래 50루피였던 것이 10배나 비싸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신라면 금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하루 만에 100만 명이 참여했어요. 한 대학생이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힌두교도지만 신라면에 정말 소고기가 들어갔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15년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채식주의자 친구가 10년째 신라면 먹고 있다는 말, 농심 공장에 채식 전용 라인이 따로 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저희가 검사한 샘플에서는 소고기 성분이 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걸까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볼리우드 배우 아르준 카푸르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자신은 20년간 신라면을 먹어왔고 아이들도 좋아한다며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팔로워 5천만 명이 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신라면을 돌려줘 해시태그가 인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여론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사가 저를 불러서 큰일이라고 했어요. 바라나시 사건 피해자 일부가 이상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먹은 신라면이 평소와 맛이 달랐고 포장도 미묘하게 달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가짜 제품이었을까요? 창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공장도 폐쇄했고 회사도 쫓아냈는데 지금 와서 실수를 인정하면 부서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순일이 또 뛰어들어와서 리온그룹이 인도 라면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삼촌 라켓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삼촌과 함께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삼촌은 제가 농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소고기를 넣어 라면을 만드는 나쁜 회사라고 대답했죠. 삼촌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며 농심이 우리 지역에서 해온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삼촌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각종 사진과 문서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우타르프라데시 시골 마을 학교였습니다. 농심이 10년째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5,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다음 사진은 젊은이들이 요리복을 입고 교육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농심 요리 아카데미였어요. 매년 1,000명의 청년들에게 무료로 요리 교육을 시켜주고 졸업생 90%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달리트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한다고 하더군요. 달리트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을 돕고 있었다니. 삼촌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농심과 지역 농가 상생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심은 지역 농민 3,000 가구와 직거래 계약을 맺어 시장가보다 20% 높은 값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델리 대학 건물이었거든요. 식품공학과 연구동은 농심이 전액 기부해서 지은 거였어요. 농심 장학재단이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7년 전 제 대학 등록금 중 일부도 그 장학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웠을 때 마을 이장님이 농심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했어요. 덕분에 제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가 사실은 제 은인이었다니. 삼촌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7년 전 가짜 한국 라면 유통이 적발됐다는 뉴스였어요. 중국산 모조품이 대량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그 시기가 정확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와 일치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드신 게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농심 제품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간 품어온 증오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니. 순일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바라나시 사건의 신라면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포장 상태도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농심에 대해 더 조사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10만 가구 무료 라면 제공, 홍수 피해 지역 구호 활동, 여성 직원을 위한 타가소 운영. 특히 충격적인 건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인도인이었고 그중 30%가 소수 종교나 저소득층 출신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농심에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다카 인근 100만 평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고 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농심 경영진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수한 기업 문화와 기술력을 배우고 싶으며 농심이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심이 인도에서 보여준 상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 파트너를 원했다고 했어요. 순일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쫓아낸 기업을 저렇게 환영하다니. 더 놀라운 건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건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공장 건설 비용, 정부 지원, 전용 도로와 철도 건설까지. 거의 국빈 대접 수준이었어요. 장수현 법인장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현지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첫 3년간 수익의 50%를 방글라데시 교육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찼죠. 드디어 진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말,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 한국 기업의 정신을 배우자는 다짐들이 이어졌어요.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최대 규모 라면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10억 달러였어요. 10억 달러라니 인도에서의 투자 규모보다 훨씬 컸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제 전문가는 TV에 나와 분석했어요. 이번 투자로 직접 고용만 5만 명, 간접 고용 포함하면 1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식품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이라며 방글라데시 농민들이 우리보다 비싼 값에 농산물을 팔게 됐다고 했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 농가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받던 것보다 30%나 높은 가격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이웃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며칠 후 방글라데시 다카를 직접 방문한 기자의 르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카 시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농심 공장 건설 현장 주변은 이미 땅값이 2배로 뛰었고 소상공인들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죠. 한 방글라데시 대학생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세계적 기업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다며 한국어를 배워서 꼭 농심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농심이 떠난 델리 공장 지역은 을씨년스러웠죠. 실직한 인도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첫 제품으로 내놓을 라면의 이름이 프렌드십 누들이었다는 거죠. 인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어요. 제품 포장지에는 벵고러와 함께 힌디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인도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순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으로 만든 기업이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인도 국경 지역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 건너가 신라면을 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주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맛이 그리워서 어쩔 수 없다고.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것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는 걸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뒤바뀐. 그날 제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농심이 떠난 지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인도 청년 100명이 서울 농심 본사 앞에 대규모 집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TV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청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청년의 이름은 라훌이었습니다. 25살의 대학원생이었죠. 그들 100명이 각자 돈을 모아서 왔다고 했어요. 비행기표, 숙박비 다 자비로 해결했다며 농심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라훌이 답했어요. 제 아버지가 농심 협력업체에서 일했는데 농심이 떠난 후 회사가 망했고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른 청년들의 사연도 비슷했어요.
농심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람, 마을이 농심 덕분에 발전했는데 이제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좋은 기업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전통 방식의 사죄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에 지나가던 한국인들도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제발 인도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을지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농심 본사 건물에서 직원들이 물과 간식을 들고 나왔어요. 일어나라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청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농심 회장님을 만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농심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는 천천히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젊은 사람분들, 일어나라고 무릎 꿇을 일이 아니라고. 회장은 직접 청년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훌이 울먹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을 때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자네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와 달라고 간절하게 질문했을 때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며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 친구들 점심 대접해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할 거라고 했어요. 농심 직원들은 청년들을 회사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물론 메뉴는 신라면이었죠.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1년 넘게 그리워했던 그 맛이었으니까요. 이 광경은 한국과 인도 양국에 생중계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인도에서는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농심은 무고했다는 말, 정부는 사과하고 농심을 다시 초청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판디트 고팔과 리용의 음모였다는 분석도 나왔죠. 소셜미디어는 농심에 대한 사과와 지지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도 직접 가서 사과해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가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며 더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들이 저를 받아줄지 걱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도에서 온 아디티아 샤르마라며 장수연 전 인도 법인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서 장 법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장 법인장은 깜짝 놀라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러지 말고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7년 전 할머니의 죽음, 그것이 가짜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농심을 몰아낸 과정까지. 저 때문에 무고한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장 법인장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가짜 제품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때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장 법인장은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지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진심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두 나라의 오해를 풀고 다리를 놓는 일을 하기로 했죠. 한국문화원에서 일한 지 6개월,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농심이 WHO 세계 영양 개선상을 수상했다는 뉴스였어요. 개발도상국 영양 지원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뉴스를 봤어요. 비록 그들을 쫓아낸 나라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시상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농심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영양과 희망을 전달했다며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상생 모델은 전 세계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신라면을 국민 비상식량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홍수나 자연재해 시 신라면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식량이 될 것이라고. 또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 CNN이 선정한 2024년 아시아 기업 1위에 농심이 선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문화적 갈등을 상생으로 전환시킨 지혜로운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인도에서의 변화였어요. 인도 정부가 농심사태 제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인도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순일에게서 전화가 와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고 했어요. 리옹그룹의 음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판디트 고팔이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리옹에서 거액을 받은 게 들통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인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심은 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농심의 인도 재진출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농심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감사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농심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그 대신 농심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인도 청년 1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1년간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전액 농심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어요. 10,000명이 넘게 지원했죠. 저는 선발 과정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면접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농심에서 배워서 인도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말,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선발된 100명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한 청년이 감격스러워하며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어서 꿈만 같다고 했죠. 6개월 후 이 청년들이 만든 특별한 제품이 출시됐어요. 인도 한국 우정라면.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향신료가 만난 제품이었죠. 이 제품의 수익금은 전액 인도 빈민 아동 교육에 쓰기로 했어요. 제품 발표회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농심은 우리에게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상생의 정신을 가르쳤다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과거에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초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농심이 인도 재진출을 공식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투자와 상생을 약속하며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인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고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아디티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신성한 소를 지키려는 마음이 만든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가져온 거대한 비극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서와 화해의 힘이었죠.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이익이 아닌 상생에 있다는 것 편견을 넘어서면 더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농심과 아디티아가 보여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받았지만 끝까지 진심을 지킨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오해나 편견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선택 하나가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